반갑습니다. 사회학과 수학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다들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중간고사 잘 못 본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 거는 뭐 학기 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고사를 쳤다고 해서 중간고사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까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알겠지만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서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까먹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럼 다시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소홀히 했던 학생들은 좀 중간고사 범위를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복습을 해야 기말고사에서 역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친 사람들은 물론이고 못 친 사람들도 중간고사 때까지의 그 범위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해야 중간고사 이후에 범위를 진도를 나가는데 이론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할 내용은 최적화 내용인데 최적화는 미분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미분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했었나요? 함수의 그 극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경계값을 구해서 그놈들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독립변수의 수를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내용에서는 독립변수가 하나였죠. 독립변수가 x고 종속변수가 y인 그러한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요 최적화에서는 독립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개야.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갖고 하나의 종속변수를 갖는 그러한 함수를 기본적인 그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게다가 경제학과 금융에서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함수 하나만 최적화 해가지고 뭐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그런 문제는 등장하지 않아요. 경제학과 금융에서 나오는 거는 제약식이 있어. 제약식이 있는 가운데 특정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제학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시작점이거든. 그래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탄생을 한 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 주체를 크게 나누면 뭐 정부, 그다음에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부는 뭐 그 국민의 대표로 만든 기관이고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하고 요런 거니까 조금 예외지만 생산자하고 소비자는 목표가 있어. 그죠? 그래서 소비자는 보통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대부분의 경우 일반 사람이고 보통은 제일 경제학에서 중요시 되는 게 이 소비자의 그 만족감, 욕망을 제한된 자원으로 얼마나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느냐
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겠죠. 생산자는 보통 기업이 담당을 하는데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문제가 당면한 그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의 이제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그 다음 문제가 될 텐데, 둘 다 무한히 욕망을 채우거나 무한히 이윤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왜?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일반 소비자가 자원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한정돼 있는 제약 조건이 뭐겠어요? 돈이지.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는데, 그죠?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데, 갖고 있는 소득이 한정돼 있죠. 무한히 많이 버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소득이라는 거는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간에 유한한 값이야, 유한한 값. 그래서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어.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빌려올 수 있는 돈도 있죠.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뭐 하여튼 빌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신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대체로 소득 혹은 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득 제약이라 그래요. 소득 제약식. 그래서 본인이 벌거나 빌려올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인이 벌거나 빌려오는 그 자금의 한도 내에서 본인의 소득을, 아니 본인의 그 만족감, 욕망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소비점이 어디냐, 이런 거를 찾는 게 이제 소비자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요 최적화 개념이 경제학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욕망 경제학에서는 그걸 이제 효용이라 그래요. 효용, 유틸리티 효용이라 그러는데, 만족감 혹은 행복 뭐 이런 건데,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별 소비자의 효용을 만족시키는데 어떤 제약이 있다는 거죠. 제약이 뭐예요? 소득 수준, 그죠? 혹은 거기서 좀 더 확장시키면 이제 대출을 받아올 수 있는 그 자금의 규모, 그죠? 그런 거에 제약이 돼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돈으로 본인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비점이 어디냐, 이런 거 찾는 게 이제 소비자 이론이고, 생산자 이론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한히 자원을 활용할 수는 없죠. 그죠?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도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자금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원을 사용을 하고 싶어도 자원 자체가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는 거고, 그죠? 뭐 등등 해가지고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노동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양의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생산량은 어느 정도냐? 라는 그러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생산자 이론이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요 최적화의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식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극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된 테크닉이 되는 게 바로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요 최적화 문제예요. 최적화. 뭐 별 개념은 아니야. 그 변수 한 개짜리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닌데, 자,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죠. Lagrangian function and Lagrangian multipliers 이렇게 나오는데, 실함수라는 이야기는 함수값이 실수라는 뜻이야. 실함수, real valued function, 실함수 fxy, gxy 및 hxy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거야. 그래서 arg라는 게 나오는데, argmax라고 나오는데, max fx, y 하고 max 밑에 괄호해가지고 x, y라고 나와 있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x, y를 독립변수로 해서 x, y 값을 변화를 시켜서 fxy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야.
fxy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max하고 밑에 괄호해 가지고 x, y하고 fxy 돼 있는 거는 x하고 y 값을 변화시켜 가지고 함수 fxy의 최대값을 구해라라는 뜻이고 앞에 arg가 붙은 거는 저 argument의 약자야. argument. argument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argument의 뜻이 뭐예요? 논쟁, 언쟁 뭐 이런 거잖아. 근데 argue, argument 맞나? argue 동사는 argue고 그죠? 그 명사로 하면 argue ment 이 안 들어가죠. argument 찾아보자. 네이버에 물어보자. argument 자 argument 이가 안 들어가네. argument 이가 안 들어가는 argument 저게 이제 뭐 논쟁 뭐 언쟁 뭐 이런 건데 수학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써요. 독립변수라는 뜻이야. 독립변수 argument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냐면 xy를 변화시켜서 fxy의 최대값을 찾았을 때의 그 독립변수 값이란 뜻이야. 그게 x 스타 y 스타라고 하자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괄호해가지고 x 스타, y 스타라는 거는 fxy를 극대화시키는 x, y의 조합이라는 의미예요. x, y의 순서쌍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max fxy하고 밑에 x, y 돼 있는 건데 xy 값을 변화시켜서 즉 xy 값을 독립변수로 하는 fxy라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혹은 그 최대값 이런 의미인데 거기 앞에 argument가 붙어 있는 거는 그러한 최대값의 독립변수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y를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 fxy의 최대값의 독립변수 값이라는 뜻이야. 그게 arg max x, y f x, y 이렇게 있어요. 그게 x 스타, y 스타라는 의미예요. 근데 혹은 미니멈 min 저거는 이제 앞에 앞부 첫 번째의 경우에는 max 되는 maximize 혹은 뭐 maximization 혹은 maximum 이런 의미고 min 되는 거는 minimum, minimize, minimization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minimum x, y, f, x, y 이 말은 xy를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 fxy의 최소값이라는 뜻이고 그 앞에 arg가 붙은 거는 argument 그래서 그 최소값에 대응하는 독립변수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x 스타, y 스타라는 의미예요. subject to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라는 뜻이야. subject to 요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gx, y는 0 그리고 hx, y는 0 요런 문제가 있어요. 요게 이제 경제학이나 금융에서 보게 되는 전형적인 최적화 문제.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거나 하는 문제의 형태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제약식이 있어. 제약식. gxy, y는 0. 그리고 hx, y는 0. 제약식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제약식은 몇 개인지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제약식이 있는 상태에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게 경제학이나 금융에서 만나게 되는 최적화 문제, 전형적인 최적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면 요런 함수를 정의를 해요. 실함수 L이라고 되어 있어요. L자를 이렇게 꼬부랑하게 쓴 건데 L인데 저기 라그랑지안 펑션의 앞글자예요. 라그랑지라는 사람 이름이야. 라그랑지라는 사람 이름인데 요 방법을 만든 게 라그랑주는 아니야. 라그랑주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 방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이 방법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책으로 정리해 가지고 발표한 사람이 라그랑지라는 사람이야. 라그랑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에서는 라그랑지 이렇게 읽고 불어로는 라그랑주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원래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방법이 유명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소개된 게 라그랑지라는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라그랑지라는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를 정의를 해. 그래서 L은 꼬부랑하게 저렇게 써. 이렇게 필기체로. L은 fxy. 이걸 목적 함수라 그래요. 목적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 문제, 어떤 거를 극대화시키거나 혹은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저 문제의 그 목표가 되는 함수 있잖아요. fxy. 저거를 목적 함수라 그래요.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고, subject to 다음에 나오는 저 제약식을 constraints라 그래요.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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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형으로는 constraint.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 함수를 먼저 적고 빼기 람다 첫 번째 제약식 빼기 뮤 두 번째 제약식. 뭐 제약식이 더 있으면 뒤에 더 붙어요. 그죠? 더 붙는데 요때 이 람다하고 뮤는 그리스 문자인데 람다하고 뮤를 보통 많이 쓰는데, 뭐 람다1 많은 경우에 람다1, 람다2, 람다3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좀 변형을 해가지고 적기도 해요. 어쨌든 저렇게 제약식 앞에 어떤 뭐 저게 사실 변수야. 변수를 새로운 변수를 곱해가지고, 그죠? xy 이외에 새로운 변수인 람다와 뮤를 곱한 다음에 원래의 목적 함수에서 빼는 형태로 해서 저렇게 함수를 구성을 해요. 이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목적 함수의 형태가 항상 equal 0의 형태로 나타낸 상태에서 좌변에 있는 놈들에 대해서 람다와 뮤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제약함수가 여기서 보면 subject to 다음에 gx, y는 0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제약식을 하다 보면 뭐 상수가 오른쪽에 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혹은 뭐 변수가 오른쪽에 와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거를 전부 다 싹 다 좌변으로 다 옮긴 다음에 좌변에다가 람다와 뮤를 곱하는 거야. 좌변에다가 람다와 뮤를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정의한 요 함수를 라그랑주 함수, 라그란지안 펑션이라고 그러고, 람다와 뮤 새롭게 도입한 요 람다와 뮤 변수 람다와 뮤를 라그랑주 승수, 라그랑주 multipliers. 승수라고 할 때 승자는 곱한다는 뜻이에요. 곱하는 수라는 뜻이야. 뭐 이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이름이 승수인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김승수, 이승수, 박승수 뭐 사람 이름 같지만 승수의 승자는 곱한다는 뜻이야. 곱하는 수라는 뜻이야. 영어로도 multipliers. 복수형으로 해서 s가 붙었는데 s를 빼면 multiplier. 곱하는 수라는 뜻이야. 곱하는 수. 여러분 사칙연산 이야기할 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한자로 이야기하면 가감승제라 그러잖아. 더하기는 가, 빼기는 감, 곱하기는 승, 나누기는 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감승제. 그때의 승자야. 곱한다는 뜻이에요. 라그랑주 승수, 라그랑주 multipliers. 말 그대로죠. 제약식에다가 곱하는 수란 뜻이야. 제약식의 좌변 gx, y equal 0 중에서 gx, y, hx, y equal 0 중에서 좌변 hx, y 여기에 곱하는 수다라고 해서 람다 gx, 람다와 뮤를 라그랑주 승수라 그래. 라그랑주 승수 곱하는 수다. 제약식의 곱하는 수다.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극대화를 하는데, 최적화를 하는데, 이 값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Lagrange multiplier method, 라그랑주 승수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앞에 있던 그 문제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요거를 어떻게 푸냐면, 먼저 라그랑주 함수를 만든 다음에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풀면 돼. 얘들을 연립하면 된다. 그죠? 얘들을 연립하면 돼요. 얘들을. 그러니까 그 라그랑지안 함수를 독립 변수인 xy와 라그랑지 승수인 람다와 뮤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해서 이퀄 0으로 놓은 요 방정식들을 연립해서 풀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x 스타와 y 스타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x 스타 값과 y 스타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만약에 답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여러 개 나오면 요렇게 풀었더니 답이 여러 개가 나왔다. 답이 여러 개가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온 놈들을 목적 함수인
fxy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 중에 fxy가 제일 크게 나온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게 나온 놈이 최소값이야. 그죠? 간단하죠? 간단하죠? 뭐가 간단합니까? 뭐가 간단합니까? 그렇죠? 뭐 안 간단해요? 아니 제약식이 붙었는데 안 간단한가? 이그 우리가 변수 한 개짜리 함수인 경우에도 그죠? 그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극값을 구하고 그죠? 극값 극값을 어떻게 구해요? 1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구했잖아. 1계도 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한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경계값 경계에 있는 x값에 대한 y값을 구해가지고 극값 그죠? 그 1계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에 대응하는 y값 그죠? 그게 극값이지. 극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경계값을 구해가지고 그 놈들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서드도 L이라는 새로운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새로운 요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죠? 목적 함수 빼기 라그랑지 승수 곱하기 첫 번째 제약식 빼기 뮤 곱하기 두 번째 제약식 이렇게 해가지고 라그랑지안 펑션을 구성을 해가지고 요 라그랑지안 펑션에 대한 1개 도함수를 1개 편도함수를 구해서 1개 편도함수가 전부 0이 되도록 하는 xy와 람다 뮤 값을 구해요. 그죠? 이 경우에는 지금 독립변수 두 개고 라그랑지안 승수 두 개이기 때문에 4개의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잖아. 근데 저 식이 4개잖아. 그죠? 식이 4개지. L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뮤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식 4개고 미지수 4개니까 구해진다고. 구해지는데 구하다 보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게 지금 요 문제의 경우에는 그죠? 그 제약식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제약식 2개밖에 안 되지만 제약식이 뭐 3개 하나 더 있어가지고 3개짜리고 뭐 이러면은 아닌가? 제약식 3개면 라그랑지안 순수도 하나 더 늘어나 있구나 그죠? 근데 하여튼 계산을 하다 보면 독립변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독립변수가 x, y, z 3개야. 3개고 그죠? 독립변수 3개여도 개수가 많네. 그죠? 3개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해가지고 편도함수 놓고 그죠? 라그랑지 승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라그랑지 승수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1개 도함수가 그죠? 미지수 개수하고 똑같이 1개 편도함수가 그죠? 미지수의 개수하고 똑같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걸 풀다 보면 딱 하나의 답이 나오면은 뭐 다행인데 근데 대개의 경우는 딱 한 개가 나와. 경제학에서 문제를 풀면 딱 요거 문제를 풀면은 딱 하나가 나와. 그래서 이 문제가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게 최대가 되느냐 최소가 되느냐 이거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최대값 구하라. 그래 라그랑지 순서로 했더니만 값이 딱 하나만 나와. 그러면 그게 그냥 문제 답이야. 답이고 근데 간혹 이게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fxy의 형태 혹은 이 제약식들의 형태에 따라 제약식이 뭐 그냥 단순하게 직선이나 뭐 증가하는 함수나 감소하는 함수처럼 단조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겼고 막 복잡하게 생겼고 이런 경우에는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수가 있다고요.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구한 답들을 목적 함수에다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해가지고 목적 함수 값이 제일 큰 거 그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게 나오는 게 최소값이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 경계값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xy의 이제 그 정의역이 어떻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계값이 있을 경우에 경계값을 대입해 가지고 그 경계값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 경계값들하고 요 극값들 그러니까 1개 편도함수가 0이라고 해 가지고 연립해 가지고 풀어서 구해낸 그 극값들하고 이 경계값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그러니까 일변수 논리 자체가 독립변수가 하나짜리인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독립변수의 수가 늘었고 제약식이라는 게 추가됐을 뿐이지만 라그랑주 함수라는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이 L이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한 다음에 요놈의 극값과 경계값을 구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낸 값을 라그랑지안 이 함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죠? 라그랑지안 함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목표가
f 값을 가장 크게 하는 게 목표잖아. f 값을 제일 크게 하거나 fxy 값을 제일 작게 하거나 뭐 그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fxy에다가 이렇게 구한 값을 fxy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죠? 그 값을 대입을 그러니까 그 값으로 구한 이 네 개의 그 1개의 편도함수를 연립해가지고 푼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값들을 대입한 함수값과 그리고 정의역의 경계값들을 대입해가지고 구한 그 f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함수 값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하고 거의 똑같다고요. 거의 똑같아.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도 이게 도함수처럼 그러니까 변수가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사실 내가 그게 의미가 없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극값을 구할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고 경계값들을 구해가지고 그놈들의 최대 최소 그놈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별할 의미가 없다 그랬지. 어차피 함수 값을 구해가지고 그놈들끼리 비교해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극값들이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를 판별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극대 극소를 판별을 하려면 이계 도함수, 이계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극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위로 볼록해야 되지. 그래서 극대값이 되려면 이계 도함수 값이 음수여야 되죠. 극소값이 되려면 이계 도함수 값이 양수여야 되지. 그래야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니까. 그죠? 그러한 그 독립변수 하나짜리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게 극대값이냐 극소값이냐 판별하는 그 절차,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 절차가 독립변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그 제약식이 들어오고 요런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그 판별법이 있어. 판별법. 그래서 여기서 구한 값이 극대냐 극소냐를 판별하는 그 판별법이 있는데 그 판별법이 바로 헤시안 매트릭스를 이용해. 헤시안 매트릭스. 정확히 이야기하면 bordered Hessian matrix. bordered Hessian matrix. bordered Hessian matrix. 몰라도 돼. bordered Hessian matrix. 그래서 그 헤시안 매트릭스가 뭐냐면 요 라그랑지안 함수의 독립 변수가 뭐야? 람다하고 뮤, 라그랑지안 승수. 그다음에 원래 함수의 독립 변수인 xy잖아. 그래서 람다 뮤 xy에 관한 이 라그랑지안 함수의 이계 도함수를 행렬의 형태로 만든 거를 보더드 헤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더드 헤시안. 그걸 이제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숫자를 쭉 배열해 놓은 걸 행렬이라 그래요. 요새 고등학교에서 행렬 안 배우니까 이런 거 설명하니까 너무 힘들어. 행렬이라는 게 있어. 숫자를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해서 네모나게 배열을 해놨어. 그죠? 뭐라 그러나? 극장 가면 좌석 배치도가 있잖아. 좌석 배치도처럼 요렇게 이제 차례대로 좌우 행과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그 수학적인 개체를 행렬이라 그러는데 이계 도함수를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죠? 이계 도함수를. 그러니까 L을 람다와 람다로 두 번 미분한 거. 그죠? 두 번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L을 람다와 뮤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L을 람다와 X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L을 람다와 Y로 편미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L을 뮤와 람다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뮤와 뮤로 편미분한 거. 뮤와 X로 편미분한 거. 뮤와 Y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람다를 X와 람다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X와 그 뮤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X와 X로 편미분한 거. X와 Y로 편미분한 거. Y와 람다를 Y와 람다로 편미분한 거. Y와 뮤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L을 또 뭐 나오냐? Y와 X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Y와 Y로 편미분한 거. 요렇게 조합이 나오잖아. 그거를 저 행렬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행렬식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식이라는 게 있고 그 보더드 헤시안을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갠 놈들의 행렬식을 구해가지고 그 놈들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요 값 구한 거는 극대값이고 요거는 극소값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변수 함수,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
그 이계도 함수 가지고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서 이건 극대다 이건 극소다 뭐 이런 거 판별하는 거에 대응하는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걸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안 한다고 우리는 그걸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행렬을 도입해 가지고 가르치는데 보통은 수리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회학과 수학을 다른 교수님들 가르칠 때는 그것 때문에 주로 많이 가르치는데 뭐 그거 말고도 행렬이 쓰일 수 있는 영역은 많은데 학부 수준에서는 어차피 행렬을 거의 안 한다고. 안 하고 거의 유일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행렬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왜냐면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때 보면 행렬 도입해가지고 행렬끼리 미분하고 뭐 이런 짓거리 하거든요. 통계학과 학생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그죠? 행렬로 표현된 식을 행렬로 미분한다고. 우리는 지금 변수로 미분을 하는 거잖아. 독립변수가 여러 개여도 각각의 변수 가지고 미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렬을 몇 개를 곱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함수의 형태가 표현되는데 그렇게 표현된 함수를 행렬로 미분한다니까? 그런 걸 통계학에서 하는데 그거를 학부 수준의 경제학과에서는 안 해요. 그죠? 통계학과에서 다별량 회귀 분석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요새는 안 하는데도 꽤 있을 걸. 그래서 경제학과 대학원을 가면 대학원 가가지고 계량 경제학을 듣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런 게 나타나. 그래서 회귀 분석을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그거를 행렬 연산을 통해 가지고 행렬로 표현된 함수를 행렬로 미분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한다. 최적화도 행렬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학부에서는 안 나와. 학부에서는 안 한다고 그거를. 안 하는 데다가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행렬이 학부 수준에서 굳이 이제 사용되는 사용처를 찾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그죠? 그 이계 조건, second order condition. 그러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극값을 구했는데 그렇게 구한 극값이 극대값이냐 극소값이냐 이런 거 판정할 때 그런 거 할 때 보더드 헤시안 그래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놈의 determinant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행렬식을 구하는데 행렬식도 보더드 매트릭스도 그냥 깨끗하게 행렬 하나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가지고 여러 번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했더니 요 값에 해당되는 디터미넌트 값은 뭐 양수이고 요 값에 대해서는 음수이고 뭐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느냐 혹은 부호가 전부 다 음수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극대값이고 요거는 극소값이고 이런 판정을 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왜? 극값과 경계값을 구한 다음에 그놈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라니까. 굳이 이게 극대값이냐 극소값이냐 그거 판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나는 그거 왜 가르치나 싶거든 사실. 몰라 논문을 쓰거나 이러면은 그걸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전개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구한 그 값이 사실은 극대값이다. 뭐 이런 거. 극대값이고 뭐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다.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뭐 보더드 헤시안 구성을 해가지고 디터미넌트 해가지고 쭉 보여준 다음에 이게 극대값이지. 극대값이고 극값과 경계값 중에 유일한 값이다. 그리고 뭐 제일 크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이제 엄밀하게 보인다는 그 상황에서는 필요해요. 필요해서 대학원 이상 이제 논문을 쓴다거나 이럴 때는 필요한 게 맞는데 학부 수준에서는 필요 없어.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고 엄밀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것만 해도 엄밀하잖아. 그죠? 극값과 경계값 중에 제일 큰 값이다. 최대값이다. 그죠? 그럼 끝나는 거를 왜 굳이 행렬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죠? 그거 쓰려고 이게 극대냐 극소냐 그거 보여주려고 행렬 복잡하게 해가지고 행렬의 정의, 행렬의 덧셈, 행렬의 곱셈, 그죠? 행렬의 뺄셈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거 있죠. elementary operation 그래서 뭐 그 행끼리 연산을 해가지고 서로 바꾸고 빼고 해가지고 뭐 row echelon form을 만들고 뭐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고 뭐 그걸로 연립 방정식을 풀고 별의별 짓을 다 한 다음에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방법 가르치고 뭐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짜잔 이러면서 이거가 요런 데 쓰이지롱 이러면서 이 라그랑지안의 이제 극값 판별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보더드 헤시안이라고 그런다. 이런 놓고 뭐 보더드 헤시안의 그 서브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서브 매트릭스 쪼갈라 가지고 조그만 그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에 디터미넌트 구해 가지고 했더니 이게 극대값이고 이게 극소값이다. 뭔 소용이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 과정에서 행렬을 뺀 것 같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렬 이거 어디다 쓰지? 아 이공계는 써. 이공계는 이공계는 확실히 쓰고 그다음에 이 상경 계열 쪽에서도 이거를 쓰려면 대학원을 가겠다 이러면 이제 엄밀하게 수학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긴 한데 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도 가르칠 때 행렬을 빼고 가르치는 거야.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공계열에서는 이게 행렬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미적분학 수업을 들어보면 그 자연계 미적분학 수업을 미적분학 1, 2 이렇게 돼 있나요? 뭐 그거 보면 1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적구나. 다변수가 안 나오지. 1이 이제 변수 한 개, 독립변수 한 개짜리의 미적분학 다루고 2가 vector calculus 그래가지고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학 이런 거 다루면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뭐 교수님마다 다르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죠?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학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걸 다루고 라그랑주 승수법도 일부 다루는 수업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행렬과 벡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행렬과 행렬식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돼 있지 독립적으로 돼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행렬을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배우고 시작을 한다고. 왜? 행렬로 표현되는 게 엄청 많아. 엄청 많고 특히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 사용을 할 때는 그게 기본적으로 행렬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뭐 짜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렬이 뭔지를 알고 행렬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공계에서는 행렬에 대한 교육을 1학년 때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 행렬이 빠진 게 굉장히 안타깝지 이공계열 입장에서는. 근데 상경계열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 내 입장에서는 행렬 뭐 다른 뭐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아쉽거든. 뭐 빠져도 뭐 별로 지장이 없거든. 별로 지장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계량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학부 교과서들, 미국 교과서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행렬 안 나와. 행렬 안 나오고 행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귀퉁이에 조금 나와. 참고로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지. 본격적으로 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의 행렬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계량 경제학에서조차. 그죠? 계량 경제학이 뭐냐면 통계학 테크닉을 경제 분석에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제 회귀 분석 딴 데로 계속 빠지는데 하여튼 통계학에서는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 뭐냐면은 이제 독립변수가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오차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하여튼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저 선형 관계식을 직선인데 오차가 있는 직선인데 그 직선의 그 이 개수를 추정해내는 그게 이제 회귀 분석이거든요. 회귀 분석인데 보통 학부 수준에서는 단별량 그래서 1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하나짜리인 경우를 하고 대학원쯤 가면 이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통계학과는 아마 학부 수준에서도 독립변수 여러 개인 경우를 좀 다룰 거예요. 다룰 건데 하여튼 그런 걸 하고 그냥 끝나는데 경제학과에서는 거기다가 별의 별짓을 다 해. 왜냐면 자연계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집을 한다거나 그러면 많이 모을 수 있지만 사회과학 계통에서 이제 특히나 경제학 같은 경우에 그 계량적인 방법 많이 수학적인 방법, 통계학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데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의 그 양이 한정이 돼 있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뭔가 사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모은 그런 데이터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오차도 많고 뭔가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걸러내는 테크닉이 많이 발달해 있어. 그게 계량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통계학과 학생들이 계량 경제학을 세피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강의 탁 들어보면
토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게, 아니 회귀 분석이면 회귀 분석 해가지고 끝내야지. 뭔 회귀 분석을 가정을 계속 완화해, 그죠? 회귀 분석의 가정들이 기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나씩 완화를 시키고, 특수하게 이런 경우에 회귀 분석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테크닉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발달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자연계에서 구할 수 있는 통계학이 이제 상정하고 있는 건 보통 자연계 그 자료를 주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통계학에서 생각하는 그 자연계 데이터에 비해서 경제 데이터, 사람과 관련된 인문 사회 계열의 데이터는 데이터 수도 적고, 그죠? 샘플 크기도 작고, 그죠?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술적 테크니컬하게 걸러내고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테크닉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통계학과에서 보기에는 저거 통계학하고 비슷한 것 같다,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통계학에서 다루지 않는 별의별 테크닉들이 다 등장한다고. 그러면서 분석 기법을 훨씬 더 세분화시켜놨어요. 세분화시켜놓은 그런 게 이제 계량 경제학인데, 그 계량 경제학에서조차도 행렬이 학부 수준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경계열 학부 수준에서 행렬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해서 뺐고,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극대다 극소다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 이용해서 판별하는 그것도 필요 없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죠? 왜? 극값 구해가지고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지 말고 극값 구하고 경계값 구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F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라니까, 그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내면 끝이야. 끝이고, 심지어 학부 수준에서 나오는 이 F라는 이 목적 함수들 있잖아요. 아까 그 효용 함수라던가 아니면은 그 기업의 이윤을 나타내는 이윤 함수라든가 이런 거는 단순하게 단조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한 형태, 혹은 감소하면서 뭐 아래로 볼록한 형태, 뭐 이렇게 단조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증감이 중간에 막 변화는 있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조 함수로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계산하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해가지고 최적화를 시켜보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대입해가지고 이게 크고 작고 할 그 여지조차도 없어요. 그냥 라그랑지 승수법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그게 그냥 답이야. 그게 그냥 답이야. 그리고 경계값도 잘 판단을 안 해요. 그죠? 경계값도 잘 판단을 안 한다고. XY가 그죠? 경계값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XY 변수가 소비 수준이라는 거, 생산 수준이라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하하는 있어. 0, 0. 0보다는 커야지. 그죠? 뭔가 소비를 하거나 뭔가 생산을 해야 이윤이 발생하는 거고 내 효용이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하는 0이야. 0이야. 0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제일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상한은 없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난 더 행복해.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없어서 문제지. 제약식이 있어서 문제지. 그죠? 그래서 경계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뭐 독립변수 대신에 0 집어넣는 거. 이거 집어넣으면 무의미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구한 값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를 구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그게 그냥 답이야. 그게 그냥 답이라고. 굳이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복잡하게 헤시안 매트릭스 구성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걸 위해서 행렬이라는 거를 새로 배울 이유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행렬은 다루지 않는다. 그게 나의 뜻이야. 그게 나의 뜻이고, 모르겠어. 내가 수리경제학을 가르치게 되면 돌변해가지고 이제 수리경제학 정도 듣는 학생들은 이제 고급 수학을 요구를 하고, 사회과학과 수학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 테크닉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행렬을 가르칠지도 모르지만, 나 아직 수리경제학은 안 가르쳐 봤거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사회과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경계열에서 학생들이 진짜 기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학들을 모아가지고 하면 이 정도가 다야. 이 정도가 다라고. 최적화는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행렬이 필요가 없어. 행렬이 필요가 없고, 뒤에 이제 그 적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적분 나오고 뭐 하는 것도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확률이나 이런 거 다룰 때 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적분을 다루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적분은 다 가르치는 게 좋겠다. 어차피 손으로 하는 그 적분 정도는 뭐 다른
교재라던가 아니면 아주 드물게라도 뭐 한두 번씩은 등장을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준다 요런 거지만, 내가 가르치는 그 미분, 지금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미분 테크닉이나 좀 나중에 요 최적화 끝나고 나면 가르치게 될 그 적분 테크닉이나 이게 내가 봐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죠?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이게 상경계열 4년의 교육과정 중에서 몇 번 등장할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아. 가성비는 좋지 않아. 그런 상황, 그런 복잡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1학년 때 배운 이 사회과학과 수학을 통해서 딱 돌파를 하면 기분은 좋겠지. 근데 그런 기분 좋은 순간이 몇 번 나오지 않는다고. 아예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이 수준만 해도 내가 봐서는 좀 오버스펙 아닌가? 과하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다 대고 행렬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과학과 수학에서는 행렬을 가르치지 않는다. 자, 다시 오늘 잔소리 하다가 그냥 다 지나가네. Lagrangian function and Lagrange multipliers. 자, 실함수 real valued function fxy, gxy 및 hxy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다. 그죠? 요런 거다. 그래서 fxy의 앞에 max가 붙은 거는 fxy의 maximum이란 뜻이야. 밑에 max 밑에 x, y 돼 있는 거는 x와 y가 독립변수란 뜻이에요. x, y를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 fx의 최대값 요런 뜻이야. 그리고 앞에 arg가 붙은 거는 argument 독립변수란 뜻이야. 그 최대값에 대응하는 독립변수 값이 x 스타, y 스타라는 의미고, 또는 뭐 최소 값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argument minimum x, y, fxy 요거는 minimum fxy 해서 밑에 x, y 돼 있는 거는 x와 y를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 fxy의 최소값 요런 뜻이고, 그 앞에 arg는 그거의 argument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 최소값에 대응하는 독립변수 값이라는 뜻이야. 그게 x 스타, y 스타라는 뜻이고, subject to라는 거는 요러요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라는 뜻이야. subject to 요러요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gx, y equal 0 그리고 hx, y equal 0. 요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최적화 문제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물론 이 제약식은 더 많을 수도 있어. 독립변수도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는 제약식도 2개고 독립변수도 2개고 그렇지만, 뭐 독립변수가 3개, 4개, 5개일 수도 있고, 제약식이 뭐 3개, 4개, 5개일 수도 있고,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 L equal F, 우리가 최소화시키거나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함수,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 fxy를 적고, 그 다음에 이 제약식은 전부 다 equal 0의 형태로 만들어. equal 0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좌변에다가 어떤 새로운 변수를 곱해. 변수, 여기서는 이제 보통 그리스 문자를 써가지고 람다, 뮤 이렇게 쓰는데, 뭐 제약식이 많다 그러면 알고 있는 그리스 문자의 수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4 이런 식으로 달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리스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변수하고 이 equal 0으로 만든 제약식의 좌변하고를 곱해서 목적 함수에서 뺀 형태로 해서 L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 함수를 라그랑주 함수라 그래. Lagrangian function이라고 그러고, 제약식에 곱하는 변수들 람다하고 뮤라는 요 변수들을 라그랑주 승수라 그래. Lagrange multipliers. 승자는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식에다 곱하는 식이라는 뜻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식을 구성을 한 다음에 L이라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L이라는 Lagrangian function을 구성을 한 다음에 요 놈을 L을 독립변수 x, y 그 다음에 라그랑지 승수 람다, 뮤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편미분해서 equal 0으로 놓으면, 그죠?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하고 똑같은 수의 방정식이 생겨요. 요 방정식들을 연립해가지고 값을 구하면 x, y, 람다, 뮤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 x, y, 람다, 뮤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람다하고 뮤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y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 중간에 람다 뮤를 구하는 과정은 필요 없어. x, y만 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람다 뮤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하지 말고 xy를 구했으면 여기서 구해낸 xy 값이 하나면 그게 이 문제 답이야 그냥. 그 1개 도함수를 연립해가지고 푼 xy 값이 하나로 나오면 그러면 그게 그냥 이 문제의 답이라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으면 이 값들이 최대값에 대응하는 독립변수 값인 거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구한 xy 값이 이 fxy를 최소화시키는 그 최소값에 대한 독립변수 값들이라고. 그죠? 그걸로 끝나는데 어쩌다가 이게 xy 값이 여러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구한 xy 값들과 경계값 혹시나 이 그 독립변수에 대해서 정의역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정의역의 경계값들을 구하고 여기서 구한 요 그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구한 그 극값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fxy 값이 제일 크게 나오는 값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이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 라그랑지안 펑션을 구성을 한 다음에 라그랑지안 펑션을 각각의 독립변수와 라그랑주 승수에 대해서 1개 편도함수를 구해서 편도함수 이퀄 0으로 놓고 그놈들을 연립해가지고 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데 답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답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함수값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fxy의 함수값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제일 크게 나오는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게 나오는 놈이 최소값이라고. 그게 다야. 그게 다고 경계값은 경제학이나 금융 상황에서 경계값은 별 의미가 없어요. 독립변수 값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한은 보통 있는데 상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하한이라는 값도 집어넣으면 별 의미가 없는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요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이용해가지고 요 4개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오는 답이 하나가 있으면 그게 그냥 답이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의 값들을 fxy 원래 목적함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크게 나오는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게 나오는 놈이 최소값이고 요렇게 판별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해시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게 극대값이고 어떤 게 극소값이고 요걸 구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여러 개 나오면 값 집어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경제학이나 금융에서 다루는 그 목적 함수라는 게 보통은 단주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런 그래서 증감이 변하는 복잡한 형태를 띠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개가 나와 답이. 그래서 뭐 굳이 뒤에 복잡한 그런 걸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답이 나오면 그게 그냥 답이야. 그냥 답인 경우에. 그래서 논문을 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런 거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렬을 배워서 해시안 매트릭스를 쓰고 뭐 이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학부 수준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과목도 거의 없어. 어쩌다가 한 문제 4년 졸업하는 동안에 한두 문제 볼까? 뭐 하여튼 그런 정도지. 안 나오고 뭐 하여튼 그래서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굳이 그 쓸데없이 행렬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회학과 수학에서는 나는 최소한 행렬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해시안 매트릭스를 이용한 이계 조건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는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이 다들 이제 학생들이 수학을 다 싫어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수학을 점점 싫어해. 점점 싫어하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계속 수학이 빠져. 수학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상경계열 과목에서 수학적으로 풀어서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그 설명을 말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야. 그래서 아주 옛날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경제학 책을 보면 그냥 미분돼 있어. 미분 톡 하면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이론 전개가 그냥 한 페이지면 끝나거든. 그래서 미분하고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적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그거를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관계가 어떠고 뭐 해가지고 복잡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라고. 그죠?
수학을 덜 쓰고 뭔가 학생들한테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분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경제학 수업이 많이 진화, 퇴보, 진화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경제학 수업을 지금 1학년이 없기 때문에 다들 2, 3, 4학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맨큐의 경제학 이런 거 보면 경제학이 다 그런 건 줄 알아. 요새 경제학 쉬워졌는데 이런데 이제 2학년쯤 가면 이제 미시경제학 이런 거 들어보면 내가 속았구나 뭐 이러면서 맨큐가 참 사람을 이렇게 낚아 올리는데 뭐 재주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미시경제학 책들도 옛날 몇십 년 전에 쓰던 미시경제학 책들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굉장히 쉬워진 거고 그렇게 이제 쉬워진 경제학 교과서의 정점에 있는 게 맨큐의 경제학이지. 맨큐 말로 다 풀고 그래프로 그리고 하여튼 되게 쉽게 써놨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만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수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학부 수준에서도 뭐 라그랑지안 이런 거 되게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등장하는 수업도 별로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적화 끝났어. 최적화 끝났어. 근데 최적화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론상으로만 끝난 거고, 요 지금 할 효용함수와 생산 가능 곡선, 그다음에 최적 생산 결정과 최적 소비 결정, 요거 할 때 다시 나와. 그러니까 최적화의 기본적인 이론은 방금 한 게 끝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대 값을 구하라, 최소 값을 구하라, 그다음에 제약식이 있는 경우에 제약식 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라그랑지안 펑션, 라그랑지 함수를 구성을 해가지고 라그랑지 함수를 독립변수와 라그랑지 승수에 대해서 일개 편도 함수를 구해서 이퀄 0으로 나서 그놈들 연립해가지고 풀면 답이 나온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야. 그게 단데 그거를 실제로 금융 상황에 응용하는 문제가 지금부터 펼쳐질 텐데 그 응용을 하려면 뭔가 그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이 효용함수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요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방금 배웠던 거하고 지금부터 배울 효용함수와 생산 가능 곡선의 개념을 알고 나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비슷한데 내가 금융 전공이니까 금융 상황에서 나타나는 최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줄 거야. 그게 이 섹션 3이야. 섹션 3에 가면 최적 생산 결정과 최적 소비 결정이 나오는데 이게 경제학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데 금융 관점에서 보는 생산과 소비의 이론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 요즘에는 이것도 잘 안 해. 내 이야기했지만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게 필수 과정이었거든. 이게 필수 과정으로 모든 금융 교과서에 처음에 다 나오고 그때도 이미 라그랑주는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별의별 짓을 하다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특히나 미국 책, 우리나라 책들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국 교과서 중에서 뭐 재무 관리, 기업 재무 혹은 투자론 뭐 이런 책들 미국에서 온 유명한 책들 보면 이게 통째로 날아가고 없고 우리나라 책들에는 요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이게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살아 있는데 미국 교과서에는 통째로 드러내졌어. 왜? 라그랑지안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최적화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학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다 빼버려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가능하면 상경계열 학문에서 수학을 좀 덜 쓰고 이렇게 덜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아쉬운 이론인데 이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야.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대학원 가면은 어차피 혹시나 대학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 가면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입문 과정이야. 제일 처음에 등장해. 제일 처음에. 하여튼 자 효용함수의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자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그 소비자의 현재 소비를 C0, 미래 소비를 C1이라고 합시다. C라고 쓰는 거는 컨섬션의 약자야. 소비는
consumption이죠. 동사는 consume, consume, consume이고 소비자는 consumer, consumer, consumer 이렇게 쓰고 소비 그 명사형은 consumption이죠. consumption, consumption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가정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 가정은 시간이 둘밖에 없어. 현재하고 미래하고 두 개밖에 없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면 없는 거야. 그 뒤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을 정할 때, 그죠? 시점을 정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하려면 연속적으로 시간이 뒤로 쭉 이어진다. 이렇게 정하면 되게 현실적이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론이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단순화 시켜가지고 시점을 현재 시점하고 미래 시점하고 딱 두 개만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하고 미래를 살고 나면 없어. 그 이후로는 뭐 지구가 멸망하든지 하여튼 없어. 분석 대상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뭐 물론 요거를 확장해가지고 시간이 연속적이고 영원히 지속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나는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유한한 지점에서 나의 소비는 멈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은 책을 불태워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수준의 수학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학부나 아니면 학부에서 다루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안 다루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일 텐데 하여튼 대학원을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내용들이 요 이론이야. 그래서 금융 상황에서 다루는 소비와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러한 체계 하에서 이 소비자의 소비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을 때 C0와 C1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그 소비자의 효용, 유틸리티라고 그런다. 유틸리티. 금융과 경제학에서 공통으로 만족감 혹은 행복 아니면 뭐라 그러지? 만족된 욕망 수준 뭐 이런 거를 효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효용. 영어로 utility라고 하고 한자로 효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행복감, 만족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0와 C1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안 좋아지나요? 소비를 하면은 기분이 나빠지나? 뭐 그런 사람도 있나요? 소비해서 기분 안 좋아지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와, 내가 이걸 사면 와, 내 돈이 나가는데 이러면서 돈에 대한 효용이 소비를 통한 효용보다 더 커가지고 돈 안 쓰는 게 더 좋은 뭐 그런 사람 있나요? 없을걸. 모르겠어요. 뭐 스크루지라던가 뭐 구두쇠 뭐 그런 사람들은 돈 안 쓸수록 더 행복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소비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소비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탕진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탁 털어가지고 뭐 큰 거 하나 사고 그냥 내일은 굶자 뭐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어떤 소비자가 느끼는 그 만족감, 행복 그거를 효용, 유틸리티라고 하고 그거를 함수로 나타낸 거를 효용 함수라고 해요. 유틸리티 펑션. 그래서 효용 함수는 보통 U로 나타내. 그러니까 함수를 F로 나타내는 이유는 함수가 펑션이기 때문이죠. 펑션.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기 때문에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F 해가지고 X, Y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것처럼 효용 함수는 효용의 유틸리티의 앞글자 U를 따가지고 U하고 C0, C1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요걸 효용 수준 C0와 C1의 소비를 통해서 느끼는 이 소비자의 효용을 함수로 나타낸 거 그거를 효용 함수라고 그런다. U, C0, C1 효용 함수라고 하고 효용 함수를 편미분한 거 드디어 이제 미분이 등장하죠. 효용 함수를 C0나 C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거를 marginal utility라고 그래. marginal utility 한계의 효용. 우리말로는 한계의 효용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marginal utility라고 그러는데 편미분한 거야.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한계의 효용이라고 그래. 효용을 용어 경제학이나 금융에서 사용하는 공통 용어를 이야기를 하자면 미분하면 한계야. 미분하면 한계라고. 미분하면 marginal이라고. 효용을 미분하면 marginal utility. 그죠? marginal utility. 그다음에 비용을 미분하면 marginal cost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독립변수가 뭐든 상관없어요. 독립변수가 뭐 소비일 수도 있고 생산량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독립변수로 미분했다라고 하면 한계라는 말이 붙어. 효용을 미분하면 한계 효용. 그다음에 비용을 미분하면 한계 비용.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뭐 있지? revenue, 수입을 미분하면 한계 수입.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미분을 하면 한계자가 붙어. marginal 이런 말이 붙고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 그 용어 사용이 있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런 식으로 그죠? 가속도 미분한 거가 더할 가짜 해가지고 가짜가 붙어요, 그죠? 가속도 이런 식으로 붙는 것처럼 경제학에서는 미분을 하게 되면 한계라는 말이 붙는다. 한계라는 말이 붙어. 그래서 C0나 C1에 대해서 이 효용 함수를 미분한 거 그거를 한계 효용이라 그래. 그래서 C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그거를 C0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고 부르고 C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C1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고 부른다. marginal utility. 그 다음에 총효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law of increasing utility. law of increasing utility.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C0와 C1 중에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 놔놓고 예를 들어서 C1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C0를 증가를 시키면 효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소비하는 소비량은 똑같은데 현재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행복해질 거 아니야. 반대로 현재 소비량은 딱 정해져 있지만 미래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면 그만큼 행복감이 커진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를 총효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그래. Law of increasing utility. Law of increasing utility. 그리고 한계 효용은 체감해요.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C0나 C1 중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를 증가시킬 때 한계 효용, marginal utility는 감소한다. 이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Law of decreasing marginal utility, Law of decreasing marginal utility라고 불러요. 한계 효용은 왜 체감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되게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하나를 먹었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빵을 하나 먹었을 때는 엄청 행복하겠지.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제 허기를 면한다 이러고 막 행복하다가 한 개 다 먹고 나서 또 한 개를 먹어. 그러면 더 행복해지긴 하는데 행복의 증가분이 그렇게 크진 않죠. 배고파 죽을 것 같았는데 한 개 먹을 때 늘어나는 그 행복감보다는 이미 한 개를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배가 차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한 개를 더 먹더라도 늘어나는 행복감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겠지. 처음보다는 좀 덜 늘어나겠죠. 그죠? 두 개를 먹었어. 먹고 나서 세 개째를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행복감이 조금밖에 안 늘어날 거야. 두 개 먹을 때보다 더 적은 양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늘어나는 양이 뭐예요? 그게 한계 효용이라고.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은 증가분이야. 미분의 의미가 뭐예요? 증분이지. 증분. 독립 변수가 한 단위 늘어날 때의 종속 변수의 증가율, 증가분. 그죠? 그게 미분이잖아. 그게 도함수잖아. 그죠? 그게 도함수잖아. 도함수. 그래서 한계 효용의 의미가 뭐예요? 소비 한 단위를 늘렸을 때 늘어나는 추가적인 효용 수준이잖아. 그죠? 효용 수준의 증가분. 그죠? 소비 한 단위를 늘렸을 때 늘어나는 소비 증가분. 그게 한계 효용의 의미잖아. 미분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줄어든다는 거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 먹었을 때 확 늘어나는 그 효용의 증가분하고 한 개를 이미 먹은 상태에서 또 하나를 더 먹었을 때 늘어나는 효용의 증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늘어나는 게 더 컸다는 거지. 두 개째 먹을 때는 행복감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좀 덜 늘어난다. 한 개 더 먹으면 두 개 먹을 때보다 더 덜 늘어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수준까지 가요? 더 이상 안 먹고 싶다 이런 수준까지 가죠. 이 상태에서 더 먹어봐야 괴롭다. 그죠? 행복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행복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경제학의 이 대상이 아니야. 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있죠.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아니,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 배고프다 이런데 빵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었는데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을래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계속 먹어. 너의 욕망은 무한하잖아 이러면서 계속 빵을 먹어봐. 그러면 배 아프잖아.
그때부터는 괴롭죠. 하나씩 더 먹는 게. 그죠? 그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은 제외하고 분석을 해요. 그런 영역을 제외를 하고 경제학에서는 분석을 한다고요. 왜?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때 먹다가 이제 한계 효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최정점에 이르렀다가 더 이상 더 먹으면 이제 한계 효용이 점점 더 감소해가지고 음수가 돼가지고 총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영역 있잖아요. 그런 영역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끊어서 버리고 분석 대상으로 안 삼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소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강제로 먹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고 그 뒷부분은 끊어서 버려버리고 분석 대상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분석 대상에 들어오는 경우는 항상 총 효용은 항상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계 효용은 항상 감소한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그게 총 효용 체감의 법칙과 총 효용 체증의 법칙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중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뭐 군이 상당히 민주화가 돼가지고 그런 게 없으리라고 보지만 작년에 방영했던 그 DP 봤나요? DP?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요즘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DP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내가 있었던 그 국방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참과 밑에 이제 신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이제 위계라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등병 배고파. 요즘 이등병들은 배 안 고픈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등병들은 진짜 허기지거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 같은 거 하다가 아 배고파 이러면서 혼잣말로 조그맣게 이야기했는데 병장이 들으면 막내야 이리 와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PX에 데려가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사가지고 냉동식품 돌리고 뭐 이렇게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해가지고 먹는데 먹으면 이제 배고픈 게 허기가 면해지고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이러면은 병장이 아니야 더 먹어 이러면서 계속 먹여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PX고만. 그러고 나면 이제 이등병들이 다시는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는데 병장들도 자기네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반장난식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것도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예전에 그런 게 뭐 장난식이든 어쨌든 뭐 통과 의례처럼 이등병이 와가지고 이제 배고프다고 하면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 시간 잘 간다. 자 그다음에 효용함수와 관련되는 또 다른 개념들이 있어. 이거를 MRS라 그래.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정의를 MRS U C0, C1 괄호 열고 C0, C1 이렇게 돼 있는데 MRS 다음에 이제 U C0, C1 저거는 효용 수준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이제 큰 C0, C1 저거는 독립 변수라는 뜻이야. C0와 C1을 통해서 MRS가 바뀌는 그런 독립 변수라는 뜻인데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mu1 분의 mu0 마이너스 mu1 분의 mu0. 그러니까 C1에 대한 marginal utility 분의 C0에 대한 marginal utility 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거를 이 소비자의 효용 수준 UC0, C1에서의 한계 대체율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사실은 전미분 개념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전미분 사용해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수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 정의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긴 거를 MRS라고 한다. 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 무차별 곡선. 동일한 효용 수준 UA를 달성하게 해주는 C0, C1의 순서쌍의 집합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효용 수준 UA에 대한 그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ICUA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C0, C1의 순서쌍의 집합인데 효용 수준이 UA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C0, C1의 순서쌍의 집합이야. 그거를 효용 수준 UA에 대한 이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라고 해요. 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느냐면 요 집합 안에 있는 C0, C1의 순서쌍 중에 어떤 거를 고르든지 간에 효용 수준이 UA로 딱 고정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곡선 안에 요 곡선상에 있는 어떤 C0, C1 점을 고르든지 간에 효용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중에 어떤 걸 고르더라도 뭐 아무 차별이 없는 거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라고 불러요. 무차별 곡선. 차이점이 없다. 이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든지 간에 효용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 효용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